방어가 불가능한 공격용 무기를 보유하고 있다면 그 자체만으로도 상당한 전쟁 억지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무기를 나는 가지고 있지 않은데 주위에선 모두 가지고 있다면 그것만큼 난감하고 절망적인 일이 또 없을 겁니다. 현대 무기 체계에는 게임 체인저라고 불리는 것들이 많은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파괴적이고 위협적인 무기를 꼽으라면 역시 극초음속 미사일입니다. 탄도미사일이나 순항미사일 등 지금까지 알려져 있던 미사일들은 성능이나 파괴력이 아무리 뛰어나더라도 그에 맞는 방어수단을 갖추고 있어서 어느 정도 대응이 가능하지만 현재까지 극초음속 미사일에 대한 방어수단은 개발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물론 러시아에서 자랑하던 극초음속 미사일 킨잘이 패트리어트에 요격당하는 일도 생기는 등 극초음속 미사일이라고 해서 불가항력의 무기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모든 주요 시설에 패트리어트를 배치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렇게 한다 한들 요격 성공률이 얼마나 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 보다 확실한 대응책이 필요한데요. 심지어 대한민국은 극초음속 미사일에 대한 방어 체계는 물론이고 공격용 극초음속 미사일도 아직 확보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러시아와 중국이 극초음속 미사일의 최강국이라는 점을 생각하면 상당한 불안감이 엄습해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도 이미 극초음속 미사일 경쟁에 뛰어들었고 눈에 띄는 성과를 나타내고 있는 중입니다. 극초음속 미사일이라고 하면 대단히 거창해 보이지만 사실 기준 자체는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우선 탄도미사일 중에서도 탄두부에 글라이더 형태의 활공체를 탑재하여 곡선을 그리며 포물선으로 낙하하다 종말 단계에서 궤도를 바꾸어 수평으로 비행하는 걸 극초음속 활공체, 통칭 HGV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어 중국이 대한민국 서해 방위를 책임지는 제2함대를 타격하기 위해 대표적인 HGV인 DF-17을 발사한 상황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HGV는 40에서 100km 수준의 비교적 낮은 고도로 활공하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KAMD가 아무리 뛰어나다 하더라도 탐지하는 게 극히 어렵습니다. 지구는 둥근 반면 레이더의 전파는 직선을 그리며 방출되기 때문에 레이더의 성능을 떠나 어쩔 수 없이 수평선 뒤에 사각지대가 생길 수밖에 없는데요. 더군다나 일단은 DF-17이 요격미사일 사거리 밖에 서해안 가운데 낙하하므로 KAMD가 아니라 어떤 지상형 MD 시스템을 들고 와도 격추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결국 DF-17을 요격할 수 있는 방법은 수평선 위로 모습을 드러냈을 때 뿐인데요. 하지만 마하 5 이상의 속도로 활공하는 데다 조기 경보조차 어려운 DF-17을 단거리 대공망에 의존해 요격하기란 절대 쉽지 않은 일입니다. 반면 HGV는 개발의 기술적인 난이도가 상대적으로 낮아서 현대의 극초음속 미사일 대부분이 해당 방식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이와 달리 극초음속 순항미사일 일명 HCM은 스크램제트 엔진 등을 이용해서 마하 5 이상의 속도를 유지하며 끝까지 표적을 향해 날아가는 미사일입니다. HGV는 발사 초기에만 탐지할 수 있다면 비교적 대응이 쉽지만 HCM은 저공 비행이 가능한 데다 자체 추진력으로 계속해서 가속하다 보니 훨씬 복잡한 기동도 가능합니다. 즉 훨씬 고난도의 회피 기동이 가능한 극초음속 미사일이라는 건데요. 다만 기술 난이도가 HGV와 비교도 할 수 없이 높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하필이면 전 세계에서 실전 배치에 성공한 유일한 HCM이 러시아의 지르콘 미사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이러니저러니 최악의 상황인데요. 러시아는 전 세계의 극초음속 미사일 경쟁에서도 가장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특히 지르콘과 아방가르드가 가장 대표적인데요. 먼저 아방가르드는 HGV 방식의 극초음속 미사일로 최대 사거리만 6,000km에 육박하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입니다. 게다가 MIRV 형식이라 한 번에 여러 개의 목표물을 동시에 타격할 수 있고 탄두마다 100에서 900킬로톤의 핵무기를 탑재할 수 있습니다. 그런 주제에 러시아의 주장이 뻥스펙이 아니라는 전제하에 최대 마하 27의 속도로 활공할 수 있어 절대로 요격할 수 없는 무기라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상상만 해도 끔찍한데요. 지르콘은 해상 발사형 극초음속 미사일로 세계 최초로 실전 배치에 성공한 HCM입니다. 무려 2017년에 최고 속도인 마하 9를 달성했으며 순항 미사일답게 정밀도가 굉장히 높을 것으로 예측되는데요. 심지어 블라디미르 푸틴의 주장에 따르면 최신 버전의 사거리는 1000km가 넘습니다. 다시 말해 대략 6분이면 서울에서 베이징의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을 정도의 엄청난 속도인데요. 대다수의 전문가는 러시아의 극초음속 미사일 기술이 중국과 북한으로 넘어갔을 것이라 추측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역시 뒤처지지 않기 위해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을 진행 중이며 얼마 전에는 국산 극초음속 미사일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려줄 신개념 미사일 기술의 연구 개발에 착수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지난 7월 국방기술진흥연구소에서 광역마하수 초고속 비행체 운용성 확장을 위한 추진기관 핵심기술이라는 제목의 핵심기술 과제 공고문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공고문에 광역마하수라는 낯선 단어가 포함되어 있어 이게 과연 무슨 기술인가 싶은데요. 광역마하수란 단 한 개의 엔진으로 램제트와 스크램제트, 아음속에서부터 극초음속까지 넘나드는 게 가능한 엔진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인 터보제트 엔진으로는 마하 2 정도가 한계이며 이를 돌파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엔진이 바로 램제트 엔진인데요. 터보팬을 돌려 공기를 압축하여 추진력을 높이는 터보팬 엔진과 다르게 램제트 엔진은 음속으로 비행할 때 엔진 전면에서 아음속으로 빨려 들어오는 공기를 이용하는 방식으로 초음속의 영역까지 도달하는 게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보다 상위 기술인 스크램제트 엔진의 경우 빨아들이는 공기도 초음속으로 흐르도록 만들어 비행체를 초음속을 넘어 마하 10 극초음속까지 도달할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다시 말해 한국에서 개발한 광역마하수 엔진은 단 하나의 엔진에서 램제트에서 스크램제트까지 전환하는 것이 가능한 복합 램제트 엔진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기술을 통해 국산 극초음속 미사일은 종말 단계까지 지속적인 고속 비행을 수행하면서 적이 요격하기 어려운 적어도 비행까지 수행하는 극초음속 순항 미사일이 될 수 있습니다. 요격이 불가능한 속도로 방공망을 회피하는 극초음속 미사일에 낮은 고도로 비행하며 레이더 탐지를 회피하는 순항 미사일의 강점까지 합쳐지며 미국도 요격할 수 없는 미사일이 탄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극초음속 미사일의 항속거리와 위력을 비약적으로 늘리기 위한 엔진 재점화 기술도 이번 연구 과제에 포함되어 있었는데요. 재점화 기술이란 발사된 미사일의 엔진을 껐다 켰다 하면서 속도와 연료 사용량을 조절하는 기술로 한번 엔진을 점화하면 연료를 다 쏟아내버리는 기존 미사일들과 다르게 추진, 활공, 추진 단계를 반복할 수 있어 사거리와 탄두 중량을 대폭 늘리는 게 가능합니다. 이는 러시아의 지르콘 미사일도 구현하지 못한 기술로 국산 극초음속 미사일에 최초로 적용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기술들까지 적용된 한국형 극초음속 순항 미사일은 원형이라 할 수 있는 지르콘 미사일을 훨씬 뛰어넘는 스펙을 가지게 될 예정인데요. 아직 상세한 재원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공개된 모건 미사일의 직경이 70cm 후반으로 직경이 60cm인 지르콘보다 연료 탑재량과 탄두 중량에서 앞서 나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사거리 역시 1000km 수준인 지르콘을 능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번에 개발에 착수한 엔진 재점화 기술과 가변 기동 기술까지 적용된다면 말 그대로 현존하는 미사일 방어 체계로는 방어가 불가능한 최강의 공격 무기가 탄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한국형 지르콘 미사일의 개발은 거의 완성에 다다른 단계로 현재 조립이 진행 중이며 내년에 시험 비행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앞서 국방기술진흥연구소에서 엔진 개량을 위한 핵심 기술 과제를 공고했다는 사실에서 앞선 단계의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 연구가 성공적으로 진행되었다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미국도 결국 포기했었던 극초음속 미사일이 한국에서 탄생을 목전에 두고 있다는 소식에 가장 기겁한 곳은 역시 중국입니다. 서울에서 베이징까지의 거리가 956km인데 사거리 1000km가 훌쩍 넘고 현재로선 요격이 사실상 불가능한 극초음속 미사일이 한반도에 배치된다는 것은 한국이 결심만 하면 언제든 중국의 머리통을 날려버릴 수도 있는 수단을 마련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애초에 한국이 극초음속 미사일을 개발하기 시작한 것도 중국 때문이었는데요. 현재 중국은 조선 역량을 총동원하여 구축함을 마치 붕어빵 찍듯이 뽑아내며 무서운 기세로 해군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중국의 최신 연구축함 052D형 15척이 한조선소에서 건조되고 있는 장면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전투함 수만으로는 이미 미국마저 추월한 중국 해군은 지난해만 총 29척의 함선을 실전 배치했습니다. 한국 해군 역시 중국의 물량 공세에 대응하기 위해 차세대 구축함과 잠수함을 건조하며 해군 전력 강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함정 숫자로는 중국 해군에 견주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거기에 세 척이나 되는 중국 항공모함까지 등장하며 자칫 중국이 마음만 먹는다면 언제든지 한국의 해상무역로가 틀어막힐 수 있다는 위기감이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점점 좁혀오는 중국 해군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이 준비한 비대칭 전력이 바로 초음속 순항미사일과 극초음속 순항미사일입니다.
마 3에서 4의 속도로 비행하며 약 500km의 사정거리를 가진 초음속 대함 순항미사일은 지난 2021년 9월 개발에 성공해 2022년 2월 실전 배치에 들어갔습니다. 수면을 스치듯이 날아가는 시스키밍 방식까지 적용하여 요격 난이도는 이전 세대의 대함미사일과 비교도 안 되게 향상됐습니다. 게다가 한국은 이보다 2배 이상 빠르고 2배 이상 멀리 날아가는 극초음속 순항미사일까지 준비하고 있습니다. 대량의 이지스함을 보유한 미해군조차 아직까지 극초음속 미사일 요격은 불가능하다고 인정하고 있는 지금, 그보다 훨씬 방공 능력이 떨어지는 중국 해군이 마하9의 속도로 날아드는 극초음속 대함미사일을 막아내기란 불가능한 일입니다. 아무리 많은 함정을 뽑아낸다 하더라도 미사일 한 방을 막아내지 못한다면 무용지물이 될 텐데요. 초음속 미사일보다 훨씬 더 강력한 한국형 극초음속 순항미사일의 등장은 한반도 주변 바다를 접근 불가 구역으로 만들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 꺼리튜브의 두 번째 미션이었습니다.